안녕하세요. 옵티멀 헬스북 리뷰어 문성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요, 이 책입니다. 영양의학 가이드. 의사가 쓴 책입니다. 미국 의사가 쓴 책이고요. 레이디 스트랜드라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콜로라도 대학 의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머시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30년 동안 가정의학과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식이 전환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인식이 전환되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의, 아내의 건강이 악화가 되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걱정하는 보통 남편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해온 나는 의학적인 자문에 익숙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 와이프는 건강이 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검사와 평가를 통해서 마침내 리즈의 주치의는 섬유근막 증후군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리즈는 이분 와이프입니다. 만성 통증과 피로를 동반하는 다양한 증상이 있을 때 진단되고 하는 섬유근막 증후군. 과거에는 정신신체 류마티스라고 불렸고 주로 정신적인 문제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아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이 병이 참으로 비참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섬유근막 증후군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나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들을 잔뜩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야간 수면용으로 아미트릴틸린을, 그리고 진통용으로는 항염제로 복용했고, 근육 이완제를 사용했으며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용으로 흡입제를 사용했고, 알레르기용으로 셀데인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매주 알레르기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심한 폐렴까지 걸려서 한쪽 배가 완전히 감염되었고, 그리고 폐색되어 숨쉬기가 곤란하기까지 되었습니다. 나는 겉으로 의사답게 엄연히 대처하려고 하였지만 속으로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흡기 전문의 그리고 감염질환 전문의를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리즈가 받는 진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완치까지는 완치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6개월에서 9개월 아니면 영원히 완치되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쯤에 리즈는 폐렴을 앓았던 친구 남편에 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도 폐렴에서 회복되는 도중에 극심한 피로를 느꼈는데 영양보존제를 복용하여서 기력 회복에 많은 도움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영양이나 영양 보충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의대를 다니는 동안 이를 관해서 제대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대를 졸업하는 의사들 중 약 6%만이 영양교육을 받습니다. 의대생은 영양에 관해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머릿 말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의사들이 받는 교육은 질환 중심적이며 약물과 약물의 효능, 용법, 약학 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일반인은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영양과 비타민을 포함한 모든 영양 관련 사안을 전문가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종종 비타민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직접 자신들이 복용하는 보조제를 가지고 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양의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전문가로서 가장 근엄한 표정으로 지으며 설명서를 본 다음 보조제는 돌려주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이 돈을 낭비하는 것이 싫었을 뿐입니다. 환자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필요한 비타민은 모두 얻을 수 있으며 따로 보조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는 내가 의대에서 배운 것으로 일부 보조제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준 몇몇 연구를 인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건강에 대해 영양 보충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백편의 과학적 연구들을 관해서 단 1분도 검토한 적이 없었다고 환자들에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사 의대 의대에 들어갔던 의대 학생들은요, 졸업한 때 의사 졸업생들이 한 6% 가량만 영양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내는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 친구는 집으로 비타민 보조제를 잔뜩 싸왔습니다. 비타민 E, 비타민 C, 그리고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를 많이 들고 왔는데 이들은 산화의 해로운 작용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리즈는 이들 영양제를 충분히 복용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사흘이 안 돼서 확연히 증세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녀의 변화에 나는 기뻤으나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리즈는 기력이 더 회복되었고 심지어 저녁 늦게까지 깨어있기도 하였습니다. 3주 동안 많은 정제형 보조제와 이상하게 생긴 건강 음료를 충실히 섭취한 후에는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네뷸레이즈제 치료를 그만둘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3개월이 지나자 리즈는 건강이 꾸준히 개선되었고 수년 만에 기력을 회복했고 삶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영양 보조제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영양 보충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서점을 둘러보다가 키네스 쿠퍼 박사가 쓴 항산화 혁명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산소 역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돼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산화 스트레스 또는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은 70가지가 넘는 만성 태성 질환이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철을 녹슬게 하거나 잘라놓은 사과를 갈색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동일한 과정이 관상동맥 질환과 암, 뇌졸중, 그리고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황반변성 등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근원입니다. 우리 몸은 실제로 녹슬고 있습니다. 내가 언급한 만성 태성 질환은 모두 산소가 야기하는 해로운 작용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사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 과정의 자체를 설명하는 데 가장 유력한 이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몸은 공기, 음식에 물과 함유되어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로 가득 찬 우리 생활 습관도 여전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면 결과는 세포가 악화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질병에 노출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의 DNA에 직접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상 암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항산화제는 암을 예방하는 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관절염,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 황반변성, 당뇨병, 그리고 파킨슨병과 크론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영양 보조제가 이러한 질환도 퇴치하고 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방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 오늘날 환자들은 압도적으로 만성 대행성 질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데 내게는 좀 당혹스러운 태도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러한 진단을 받았을 때 현대의학이 자기를 구원하고
약물이 자기들을 완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자들은 병이 난 후에 비로소 요즘의 치료가 실상 얼마나 비효과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통 예방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학계는 예방 의료를 추진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접근성은 이러한 접근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말에 대해서 의사들은 분명 건강관리 한 방편으로 환자들에게 정기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용한 권유를 곱씹어 보면 곧 의사들은 단순히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가령 의사들은 습관적으로 팝 도말 검사, 세포진 검사와 유방 촬영, 그리고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환자들에게 잠재적인 질환을 이미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예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질환 진단이 빠를수록 환자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사나 보건의료계가 환자들에게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교육시키는데 실제로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미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레이 박사는요, 진정한 예방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이란 수식어를 사용하려면 실제로 무언가를 예방해야 한다. 진정한 예방의학은 환자들이 세 가지 접근을 수용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나는 강력히 제안을 합니다. 즉, 건강하게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고품질 영양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이 그 세 가지라는 거죠. 원천적으로 퇴행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환자들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 요소는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영양 보조제,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잘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운동에 대해서 혜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감량, 혈압이 낮춰지고요.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되고요. 체력과 근육 협응을 증가시켜 낙상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개선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면역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7년에서 8년 동안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즉, 약물을 최우선으로 아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 나는 실제로 약물 복용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려 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증세가 너무 심각해서 즉시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 환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언젠가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에 건강한 생활 습관 변경을 통해 서서히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좋은 운동 습관과 건강한 식생활이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다 안다. 그러나 고품질 영양 보조제를 복용에 따른 건강 혜택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적당한 운동과 고품질 영양 보조제라는 트리오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이 증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 주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안 좋은 요소이기도 하죠. 활성산소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대기 오염, 그리고 흡연, 그리고 음식과 물이 오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태양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약물과 방사선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 각각의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약물과 방사선 치료에 대한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방하는 모든 약물은 체내에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화학요법 약물과 방사선 치료의 주요 장기 기전인 암세포의 산화스트레스 손상을 유발시키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정상세포를 살멸시키기도 한다. 모든 약물은 본질적으로 체내에서 이물질이고 따라서 인체는 이를 대사하고 체외로 배설하여 애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간과 신체 전반의 많은 대사 경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결국 활성산소의 생성이 증가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증대된다. 중증 약물 부작용은 미국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인즉 적절하게 처방되고 투여한 약물에 인해 미국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 사망하고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이상이 병원 신생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장질환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